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면 채팅창에 1번을 눌러주십시오. 잘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IoT를 위한 애저 스피어 활용입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oT 관련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기석 부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번 행사는 클라우드메이트, 클라우드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후원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애저 스피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트 엣지 솔루션들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부터 MCU부터 그리고 컨테이너 등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애저 IoT 엣지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디바이스를 위한 윈도우즈 IoT,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같은 환경을 온프레미스로 제공하는 애저 스택 인텔리전트 엣지 솔루션 중에 가장 작은 MCU 레벨의 IoT 디바이스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비즈니스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이제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많이 늘어났죠, 이미. 가트너의 이제 예측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커넥티드 IoT 디바이스는 200억 개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이 속도가 가속이 돼서 2025년까지는 400억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디지털 피드백 루프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서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서로 이제 연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 피드백 루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마지막인데요. 이 데이터를 모으고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을 여러 분야에 다시 섞고 다시 피드백을 얻고 발전시키는 이 피드백 루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기존의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낮추고 고객 만족도를 올리고 원활한 운영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 같은 비즈니스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새로 태어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IoT 기술들을 활용하면 이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 수 있죠. 보통 IoT를 이제 배포할 때 오른쪽은 이제 시간축이고 위는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의 밸류로 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POC로 많이 이제 시작을 하시죠.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가치가 이 IoT 기술을 쓰면 우리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 그런 걸 먼저 이제 POC를 해보고 배포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스케일링 아웃해서 더 키워서 배포를 하는데, 사실 진짜 관건은 디지털 피드백 루프예요. 그래서 디바이스들을 배포하고 IoT 이제 기술을 배포하고 계속 반복해서 루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보안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보안은 이제 필수고, 그래서 보안은 나중에 고려할 게 아니고 처음 POC 시작을 할 때부터 고려를 해야만 뒤에 가서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IoT 디바이스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서 보안에 대한 이 사고들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건 이제 미라이 봇넷 사건이죠. 미국 동부 지역이 인터넷이 아예 이제 마비됐던 사건, 그리고 유명한 카지노가 이제 해킹을 당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사이버 공격의
25% 정도는 IoT 디바이스 쪽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공격과 중요성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든 인터넷 보안 유지를 위한 노력을 어떤 서비스든 계속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해커들과의 이제 전쟁을 오래 한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조치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좀 유명했던 사례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IoT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올해 초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다른 주들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이제 법안들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비즈니스 하려면 이런 이제 요구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해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디바이스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해킹할 때 사실 내가 이제 어디를 뚫고 들어갈지 그 이제 표면을 먼저 이제 찾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여기에 나열된 하드웨어, OS나 이제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스택, 네트워크 통신 부분, 애플리케이션 이런 이제 표면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막아야 되고 보면 우리가 이제 보안을 얘기할 때 알려진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여러 군데에서 취약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이 해커들은 이 알려진 취약점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IoT 디바이스를 이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쓰게 돼요. 오픈 소스들이나 이제 미드웨어 레이어들을 많이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격 방법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이제 많은 사례가 있는 게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인데요. 디바이스 작동을 이제 중지시키고 그거를 이제 인질로 삼아서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PC나 이제 어떤 그런 레벨에서 이런 랜섬웨어 공격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실제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랜섬웨어를 공격을 하고 마비시킨 다음에 가상화폐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쉬쉬해서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글로벌로 보면 꽤 많은 사례가 작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려면 이제 여러 다단계 방어 구조를 이제 구현을 하거나 구획화 시켜서 각각의 이제 서브 시스템들이 서로 이제 침범되지 않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OT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보안을 갱신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디바이스를 악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라이 본넷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나 어떤 24시간 계속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권한을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이제 공격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것도 이제 완화를 시키려면 이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페어 이런 걸 쓰거나 그리고 시큐어 부트, 그다음에 앱 컨테이너 구조를 넣거나 스택 카나리를 사용해서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 이런 것들 이제 검지해서 막거나 OS 기반에서 이제 매니페스트를 이제 활용해서 적절한 이제 작업을 정의하고 앱 동작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피드백 루프에서는 이게 가장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이제 손상하는 건데
디바이스를 클론해서 이제 다른 데이터를 네트워크 안에 흘려넣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이제 빼내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막으려면 위조할 수 없는 이제 고유 아이디를 넣거나 상호 인증,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간에 인증을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서명되고 암호화된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동안에 한 뭐 20년이 넘는 이제 운영체제와 그다음에 인터넷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기나 이제 하드웨어 등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경험으로 그 이전에 설명드린 이제 그런 공격들을 막으려면 이제 7가지 속성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 수준에서도 해야 되고 운영체제에서도 해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속성을 만족하면 그래도 디바이스의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7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스피어라는 이제 애저 스피어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속성을 지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인 솔루션을 만드는데 하드웨어 이제 칩 베이스부터 운영체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한 개발팀이나 이런 데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계속 리프레시 하면서 이제 계속 패치를 하고 공격을 막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보안 전문 팀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백만 개가 넘는 수의 디바이스를 이제 배포를 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이제 서버나 그다음에 이런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스피어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보안에 이제 하드웨어 베이스에 시큐리티를 넣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애저 스피어 운영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커스텀 리눅스 커널로 그 위에 이제 서비스들을 얹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10년간 애저 스피어 이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카메라가 되면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카메라를 한번 띄워볼게요. 보이세요? 지금 예, 이게 손톱만한 사이즈인데 애저스피어 칩입니다. 애저스피어 칩이고 이 싱글 칩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이 싱글 칩 안에 그죠? 손톱만한 사이즈죠. 싱글 칩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온칩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지만, 사실 하드웨어, OS, 클라우드가 합쳐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애저스피어 인증칩은 그 안에 이제 플루톤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시큐리티 IP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엑스박스 콘솔에 들어간 시큐리티 IP를 커스터마이징해서 MCU 레벨에서 쓸 수 있게 이제 옮겨놨습니다. 유일하게 아직 해킹되지 않은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 1이죠. 거기에 들어간 경험을 살려서 플루톤 IP를 MCU 레벨에 녹여 넣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출시된 애저스피어 인증 칩에는 이제 코어가 5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코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루톤
시큐리티 서브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코아텍스 M4 코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저스피어 칩의 보안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와이파이 서브 시스템에 전용 코어가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브 시스템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영역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코어는 3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코아텍스 A7 코어가 들어있고 500MHz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코어는 이제 코아텍스 M4 코어 200MHz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총 3개의 유저 코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싱글 칩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플래시는 16MB가 내장되어 있고, SRAM은 4M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싱글 칩에 메모리까지 다 내장되어 있고, 사실 외부 컴포넌트 붙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해커가 뭘 좀 하려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표면 포인트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 칩부터 그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서브 시스템이나 메모리들은 방화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냥 포인터를 좀 그래서 방화벽으로 이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시큐어 부트 처리할 때 플루톤이 이 권한들을 주게 되고, 다시 리부트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방화벽의 권한은 나중에 해커가 들어와서 바꿀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MCU들 같이 컴플렉스에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IO들이 존재를 하고요. GPIO나 PWM, ISKS, UART 등등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운영체제인데요. 에저스피어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만든 OS고 거의 커널만 사용을 했습니다. 커널만 사용을 했고, 이거를 이제 만들 때 가장 그 도전점이었던 거는 이제 4MB 램 안에서도 보안까지 얹어서 볼 수 있게 하고 좀 램이 남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포인트였고, 결국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이제 하드웨어 에저스피어 인증 칩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 OS 이제 첫 번째 계층에는 이제 시큐리티 모니터가 있고, 플루톤이랑 같이 밀접하게 붙어서 전체 에저스피어를 또한 시큐리티 모니터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레벨 OS 커널은 커스터마이즈 커널이고요.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가 사용되거나 배시나 이런 것들은 다 없습니다. 커널만 사용이 됐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온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 이제 통신 레이어나 그 다음에 OTA, 그 이제 네트워크 모니터링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 이상한 트래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최소화시켜 주거나 OTA 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가 서비스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은 이제 네 번째 계층인데, MCU 구조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앱 컨테이너 구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좀 발전된 운영체제랑 비슷하게 MCU에도 이제 컨테이너 개념을 넣고, 여기서 장점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MCU를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돌리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있지만, 가상으로 이제 컨테이너에서 돌게 되고, 근데 장점은 이제 이 다른 에저스피어 칩이 나오더라도 내가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짜주면 크게 아키텍처에 구애받지 않고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제 IoT 디바이스를 예전에는 이제 그 자체 서버를 두고 소켓 통신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셨고,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이제 챌린지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이제 글로벌 레벨의 서비스도 해야 되고, OTA도 해야 되고, 보안도 챙기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리커버리도 들어가고, 에러 레포팅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에저스피어 보안 서비스에서
담당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보안 서비스에는 이제 인증서 관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증서를 관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치에서 오류가 나거나 공격이 이제 감지가 되면 그것도 디텍트를 해서 바로 패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디바이스는 이제 격리를 시켜서 다른 이제 그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게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보안 패치랑 OS 업데이트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년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도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OTA를 대규모 디바이스 레벨에 쉽게 배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제가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그 어색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디바이스 레벨에서 인증서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인증서를 이제 쓰게 되려면 사실 인증서 체인을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트 CA를 받아서 중간 인증서를 주고, 거기에 이제 디바이스 그룹들이 할당될 때 쓰는 짧은 이제 2년 정도 이제 되는 인증서를 쓰고, 사실은 또 매일매일 갱신되는 인증서를 또 사용을 합니다. 스피어는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다른 인증서로 갱신을 하면서 쓰고 있고, 이제 디바이스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클레임되지 않은 이런 디바이스들은 또 격리가 되는 또 인증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서 체인을 다 구현된 서비스를 쓰시면 되고, 디바이스 관리하는 시나리오도 굉장히 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넌트에 대해 디바이스를 클레임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커피 머신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여러 상황에 맞는 디바이스 그룹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발할 때 그룹, 필드 테스트 그룹, 양산시의 그룹, 그것도 뭐 리전에 따라서 미국인지 유럽인지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들도 여러 개 버전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이미 서버에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사용을 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전문가들이 에저스피어 디바이스의 OS 패치, 보안 업데이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제 에저스피어 이제 원칩은 미디어텍에서 지금 출시되어 있는 칩이고요. 지금 바로 구매가 가능하신 상태이고, NXP하고 퀄컴도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NXP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닷 MX8 제품군으로 나올 예정이고, 퀄컴도 셀룰러 연결이 가능한 지원하는 에저스피어 인증 칩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파트너 에코시스템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파트너뿐만 아니라 개발 키트, 그리고 모듈,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디언 디바이스라고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하는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디바이스에 연결하면 클라우드 연결 기능이 없는 디바이스도 클라우드에 쉽게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 에저스피어는 개발 환경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U 개발이지만 또 유사하게 개발 환경이랑 비슷하게 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내력이 있고, 좀 더 이제 확장 익스텐션까지 활용을 하시면 이제 한 툴에서 MCU 개발이랑 애저 IoT 허브나 이제 애저의 서비스들까지 한 번에 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어로 개발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신규로 디바이스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기존 디바이스에 애저 스피어를 붙여서 클라우드 연결 기능을 넣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디언 디바이스라고 이제 하는 디바이스는 애저 스피어 갖고 이제 어떤 스탠드얼론 디바이스를 만들고, 기존 디바이스가 이제 뭐 이더넷만 있거나 RS485나 이제 오래된 인터페이스이고 로컬 서버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냥 게이트웨이만 연결되는 상황이었다면, 가디언 디바이스를 쓰면
애저 스피어 이제 시큐리티 보안 서비스에 의해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사실은 다른 유저 클라우드도 사실 어떤 것도 쓰실 수 있습니다. 단지 OS에 애저 SDK가 포팅돼 있기 때문에 애저를 쓰시면 좀 더 이점이 있고, 다른 어떤 클라우드도 유저 영역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요는 10년간 어쨌든 스피어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디바이스를 쓴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제 스타벅스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이제 그 가디언 디바이스가 처음에는 스타벅스 이제 커피 머신에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이 됐고, 이제 애저 클라우드로 연결돼서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지금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제 이미 많이 좀 사용을 해서 지금은 스타벅스 매장 내에 들어가는 커피 머신뿐만 아니라 블렌더, 오븐, 냉장고, 공조, 추리 시스템 다 이제 협력 업체에 애저 들어가야 된다까지 요청 사항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매장 내에 디바이스들을 연결을 많이 해서 디지털 피드백 루프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제 보안이 중요한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고객이었고, 거기에서 스피어가 얼마나 되는지를 빨리 알고 이미 적용을 시작하고, 이제 다른 이제 나라들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 이제 애저 데이터 센터에 이제 가디언 디바이스를 적용하는 사례인데, 처음 시작은 이제 에어컨이나 이제 어떤 전기 스위치, 간단한 아예 커넥티비티 이제 그 네트워크 기능이 없거나 이제 이런 쪽에 먼저 이제 적용이 시작이 됐고,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런 가디언 디바이스를 갖고 애저 데이터 센터에 연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트윈처럼 연결이 돼서 이제 훨씬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도 더 안정성이 더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례인데요. 그 위즈넷이라고 하는 사실 TCP/IP 하드웨어 스택에 숨겨진 강자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더넷 포트가 2개가 달린 애저 스피어 가디언 디바이스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네트워크 기능이 없거나 시큐리티가 없고 클라우드 캐퍼빌리티가 없는 vending 머신이나 어떤 기기들을 가디언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더넷 포트가 2개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프라이빗 연결하고 한쪽은 퍼블릭 연결을 해도 이쪽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은 애저 스피어 OS나 이제 그 스피어 솔루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잘 아시는 이제 한국 애저 그룹의 이제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리커시브 소프트의 이제 주민규 MVP님께서도 이 애저 스피어 모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500원 님이 천조 출연해 주셨고요. 거의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만한 작은 크기로 모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2가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멀티코어, 그 유저 영역에서 쓰실 수 있는 멀티코어를 쓰는 방법, 그거를 얼마나 손쉽게 OTA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 이제 간단하게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OTA로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눈에 보이는 건 그냥 LED만 깜빡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블루 LED는 코어텍스 A 코어에서 블링킹을 하고, 동시에 이 내부에서 인터코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코어끼리 통신할 때 메일박스 구조로 소켓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는데, A코어가 메시지를 던지면 M4코어가 메시지 받을 때 옐로우 LED, 눈에 보이는 건 LED만 껌뻑껌뻑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잠깐 시간이 좀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화면을 공유를 한번 다 내리고, 그래서 애저 스피어 SDK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맨드가 이제 그 애저 CLI를 써보셨으면 이제 익숙하시겠죠. 그 뒤에 이 애저 뒤에 스피어가 붙습니다. 스피어가 붙고 커맨드는 이제 뭘 해볼까요? 바로 그냥 제가 디바이스 업데이트하는 걸 해볼게요. 카메라를 한번 켜야 한번 화면 공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ED가 깜빡이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디바이스는 어디도 연결을 안 해놨어요. 이렇게 케이블 연결 안 해놓고 이제 전원만 보조 배터리로 놓고 이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에저스피어 그 스타터 키트 개발 보드인데 LED가 깜빡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고 제가 이제 커맨드를 한번 일단 내려볼게요. OTA를 하는데 한 30초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한데 그 30초 동안 적막한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맨드는 이제 디바이스 업데이트, 디바이스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디바이스 아이디는 외우지 못해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카피하고 실제 이 디바이스 아이디는 그 퍼블릭 키입니다. 에저스피어 시큐리티 서비스에 이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프로덕은 제가 그 프로덕 이름을 글로벌 애저 버추얼 2020 KR로 해놨고 디바이스 그룹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디바이스 아이디는 이제 원격으로 명령이 갔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제가 눌러보면 얘기하는 동안 얘가 LED가 깜빡깜빡하는 패턴이 바뀔 겁니다. 어느 순간 30초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지는 한번 커맨드를 보면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로 이제 보는 건데 KR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 그룹 네임은 데모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디바이스 그룹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이죠.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2개를 미리 이제 배포를 해놨어요. 디바이스 그룹에다가.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커맨드는 이 디바이스 아이디를 디바이스 그룹 데모 1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OTA를 시작하게끔 한 거고 지금 보시면 LED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블루 LED가 깜빡깜빡 하는 거는 메시지를 보낼 때 깜빡깜빡 하고 옐로우는 받으면 이제 M4 코어에서 깜빡깜빡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LED만 깜빡이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고급진 기술이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OTA 평범하게 잘 되죠. 사실 MCU에서 이 OTA를 구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MCU로 OTA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허무하게 몇 개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데모는 2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보는 건데 좀 뭔가 이것저것 기능이 많이 이제 돌 겁니다. 이 왼쪽 아래에 보시는 이 배분의 스타터 키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A7 코어에서 이 넥스 센서, 조도 센서, 그다음에 LED 제어하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A7 코어에서 담당을 하고 동시에 애저 IoT 센트럴에 연결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사스 솔루션이죠. 굉장히
데이시보드 쉽게 구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데, 애저 IoT 이제 센트럴에 동시에 이제 M4코어에서는 FreeRTOS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깜빡깜빡 하고 버튼이 눌리면 A7코어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A7코어는 그 메시지를 센트럴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이제 그 디바이스를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로 A7 코어에 LED 컨트롤 제어 명령을 보내면 이때 또 노티피케이션으로 M4 코어에서 도는 LED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번에는 이제 간단해요. 디바이스 그룹 제가 2번으로 데모 2번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간단하죠. 이제 보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애저 스피어 시큐리티 서비스에 제가 이제 커맨드를 보내서 한 거고, 자, 업데이트 이제 됐고,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면, 제가 디스크립션을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 데모 2번이 애저 IoT 센트럴은 A7 코어, FreeRTOS, M4 코어 이렇게 돌고, 여기에 또 이미지 두 개가 배포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금 시간이 또 지나면 LED가 빨리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이렇게. 예, 깜빡 빨리 하죠. 지금 두 개의 이미지가 이제 MCU에 배포가 완료가 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좀 뭔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볼 수 있는데, 파워쉘에서 지금 IoT 센트럴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CLI로 IoT 센트럴로 가는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T 센트럴 앱 모니터 이벤트라는 커맨드로 모니터링. 그래서 모니터링이 시작이 되면 이제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한번 기다려볼게요. 표시가 안 되나요? 이쪽에 문제가 있고.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조금 있다가 표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IoT 센트럴에는 이미 이제 그 이 디바이스를 추가해서, 제 디바이스를 추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간략한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냥 값들 올라오는 건 연결해주고, 배치를 해서 해놨고, 사실 어제부터 이제 데이터들을 좀 쭉 보내고 있었어요. 쭉 보내고 있었고, 이 보드에서 이제 올라오는 값들이 이제 뭐 대기압 센서, 그죠? 대기압, 그리고 이제 습도는 아마 랜덤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조도 센서, 해 뜰 때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랑 자이로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면 값들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는 되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바꾸거나 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 컨트롤에는 이제 LED를 제어하는 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LED를 한번 이제 제어를 해보면 다이렉트 메소드로 제어가 되는데, LED가 켜진 걸 볼 수 있죠. 제어가 되나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버튼이 눌렸다는 그 이벤트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데모도 두 개의 앱이
동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세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세 개의 코어에 사용하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A7 코어 하나랑 나머지 M4 코어 두 개를 다 쓰고요. 이것도 눈에 보이기에는 LED만 깜빡일 겁니다. 근데 각 LED 하나하나가 사실은 M4 코어 하나하나에서 직접 이제 제어를 하고 있고, 버튼은 A7 코어에 연결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를 때 LED가 깜빡이는 인터벌을 바꾸라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통신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IoT 허브에 디바이스 트윈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LED가 깜빡이는 인터벌을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서 LED 깜빡이는 인터벌을 변경하면 실제로 A7 코어 통해서 M4 코어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돌아가서 또 한번 바꿔볼게요. 업데이트를 데모 3번으로 디바이스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데모 3번이라는 디바이스 그룹을 보면 실제 3개의 이미지가 이 디바이스 그룹에 배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LED가 깜빡이는 패턴이 바뀔 거예요.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IoT 허브로 이제 오는 메시지랑 확인을 하기 위해서 Azure IoT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바뀌었죠? Azure IoT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하고 IoT 허브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일 연결이 됐는지, 이게 커넥트라고 떴네요. 자, 이제 제 디바이스가 여기 커넥트된 디바이스를 볼 수 있고, 디바이스 트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올라옵니다. LED 스테이터스랑 LED 블링킹 레이트 올라오죠. 지금은 이제 2로 깜빡이고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이제 버튼을 눌러서 빨리 깜빡이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 여기서 안 돼요. 이렇게 애매하군요. 네, 어쨌든 됐습니다. 이제 리프레시를 하면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인터벌이 변경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프로퍼티 디자이어도 이제 이 프로퍼티에서 여기서 원격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하면 LED가 깜빡이는 인터벌이 바뀌었죠. 요게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서 3개 코어가 각자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고 IoT 허브랑 연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들이 이제 멀티코어와 그리고 OTA까지 이 싱글 칩에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IoT 허브나 Azure IoT 센트럴 같이 클라우드까지도 굉장히 쉽게 연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저 스피어는 이제 안전한 미래지향적 플랫폼이고, 하드웨어, 커넥티비티, 시큐리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게끔 돼 있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많이 있으셨나요? 네. 컨테이너 앱의 속도 저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진짜 리얼타임이 필요하신 경우는 M4 코어를 쓰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눅스는 리얼타임을 이렇게 개런티하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타이트한 타이밍을 원하실 때는 M4 코어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멀티코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시면 좋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MCU 아키텍처들은 이제 크로스오버 구조로 많이 가요. 그래서 A 코어랑 M4 코어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애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필요한 이유가 이제 연산이 종류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제 리얼타임이 필요한 연산은 M4 코어에서 돌리고, 그다음 이제 고급 기능들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이런 게 복잡한 애들이 필요한 경우는 A 코어로 가게 되는데, 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크로스오버 구조로 나왔고, 이거를 이제 잘 그 특성을 활용해서 어떤 코어에서 돌릴지 활용을 하시면 제일 잘 쓰시는 캐릭터. 그다음에 스피어 OS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이제 시큐리티 이슈가 있으면 제로데이 패치를 바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퀄리티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가 있고, 분기당 한 번은 새로운 기능들이 좀 좋은 애들이 개선돼서 추가되는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고요. IoT 허브랑 IoT 센트럴 차이는, 이제 IoT 허브는 파스 서비스고 IoT 센트럴은 사스 서비스인데, IoT 센트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내부에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웹앱까지 DB랑 웹앱까지 이렇게 다 할 이제 인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뭐 빨리 그냥 했다가 끝나거나 거기까지는 뭐 부담된다. 그러면 IoT 센트럴을 쓰시면 디바이스를 그냥 붙여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시보드 같이 금방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룰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로직앱까지는 아니지만 조건에 맞춰서 이제 HTTP 트리거를 하거나 뭔가 이제 그 메일을 보내거나 간단한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고, 사실 엑스포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의 다른 서비스에 이 데이터들을 넘겨주고 하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oT 허브는 파스 서비스라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조합해서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고, IoT 센트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세션이 끝나고 네, 네 번째 세션도 잘 들으셨죠? 그 발표자분들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채팅창으로 공유해 드리는 링크로 꼭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